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딜로이트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조직의 58%가 생성형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보안이나 규제 준수 요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생성형 AI 사용이 우려된다는 답이 58%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재택근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보안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보안 때문에 이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성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네스코프와 함께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표 중에 궁금한 점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 열릴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조사 참가자를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윤대탁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스코프 코리아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데이터넷 TV 그리고 네스코프가 진행하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생성형 AI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생성형 AI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검색 시간이 정말 짧아지고, 기사 쓰는 효율성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게 좀 두렵다, 이렇게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사고 사례에서도 봤듯이 생성형 AI에다가 우리가 많은 것을 질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용자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수로, 사고로 민감한 데이터를 아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비단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번역 사이트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이 모르게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되다 보니 조직은 생성형 AI를 또 막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더 비즈니스에 혁신을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열어주자니 뭐하고 막아주자니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 좀 더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SaaS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안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를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지금도 많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데이터라던가 인터넷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보호를 하고 계실 텐데,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자는 의미로 저는 리싱크라는 부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정말 관건이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기사들 중에서 생성형 AI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왜 생성형 AI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많은 생활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를 접할 때도 챗봇 같은 그런 AI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요 근래 이제 금융 관련 법규가 완화가 되면서 금융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융 자문을 구한다거나 재무 분석을 한다거나 이상한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기업에서도 자동화 프로세서라던가 다양한 방면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 이면에는 분명히 취약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를 통해서 한번 실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생성형 AI에다가 내부에서 작성한 소스 코드를 던지면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작성한 코드에서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는 기업 조직의 내부 데이터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비단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나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개인 정보가 되어 있는 금융 정보라던가, 혹은 우리가 많이 이제 번역 툴을 돌리잖아요. 번역 툴도 일종의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번역 툴에다가 민감한 자료를 올려놓고서 번역을 해달라는 순간 이미 우리 조직의 데이터는 외부로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혹은 SaaS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는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성형 AI도 일종의 사스 앱의 일종입니다. 문제는 공격자들은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스를 통해서 다양한 멀웨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드라이브라던가 깃허브, 다양한 사스 앱을 통해서 멀웨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기존의 보안 도구로는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반이라면 성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사용자 트래픽이 증가하다 보니 아무래도 우회를 시킬 거고, 그러다 보니 가시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양한 클라우드 앱들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텐데요. 아마 대다수의 직원분들께서 저는 이런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를 모니터링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는 아마 보고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가되지 않는 앱으로 인해서 데이터 유출도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고구는 좀 약간 구식이어서 클라우드까지 못 봐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클라우드를 전혀 사용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 줄여나가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부장님,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장표를 보면 원드라이브랑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멀웨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걸로 나오는데, 특별히 이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이게 멀웨어를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조직이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도구로서 거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이고 압도적인 거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 표면이 넓어진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MS사의 이런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 암호화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호화가 필요한데 이 복호화를 하려면은 방화벽이라던가 다른 장비에서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해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그냥 우회시킵니다. 당연히 대기업의 제품인데 안전하겠지. 이제 공격자들은 그 부분을 노리고서 그 안에다가 멀웨어를 심어놓고 다운로드 받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스 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시성입니다. 누가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인가해야 될 거, 인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데이터 접근만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줘서 위험한 사이트는 접근을 금지하고 인가된 사이트로만 안전한 접근을 유도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들이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DLP라던가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안전한 데이터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구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다양한 보안 도구들이 있어도 결국에 우리가 침해 사고가 나누면 뭘까요?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실수로 뭔가 데이터를 잘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주기적으로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성을 강조를 하면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주 코칭, 주 교육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네스코프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 활용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양하게 업무 환경이 변해왔습니다. 물론 사용한 업무자들의 위치도 데이터 센터에서 사무실, 지사에서 또 커피숍집 모든 것이 업무 환경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 그분들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필요할 거고요. 또 업무 환경도 기존에 데이터 센터에만 몰려 있었다면은 다양한 사스 앱이라던가 생성형 AI 다양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퍼져간다는 거는 글쎄요, 다른 말로는 공격 표면이 굉장히 늘은 거겠죠. 공격 표면이 늘었다는 거는 또 기존의 보안 도구로 볼 수 없는 그런 간극이 넓어졌기 때문에 가시성이 결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안은 뒤처지고 침해 사고라던가 그런 해킹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 GPT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인데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서비스들이 안전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올렸을 때 그 서비스가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가정집일 수도 있고요. 차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전이 되면은 제 데이터는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올린 데이터에 대해서 그 충분한 암호화라던가 인증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지만 제 데이터가 믿고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암호화가 안 돼 있다면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혹은 예를 들어 사고 이력이 있다거나. 근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앱들에 대해서 보안팀이나 혹은 운영팀이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혹시 근래에 침해 사고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위험도를 따져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53점이라는 네스코프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낮은 점수를 가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거나 부분적으로 특정 권한만 주든 그런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사이트로부터 서비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 지금 현재 생성형 AI 네. 서비스 기업들이 사용하는 게 7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네스코프가 다 일일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 평가는 CSA라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라는 그런 협의체에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이런 부분을 검사해야 돼. 그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각 벤더들이 좀 기준을 맞춰 나갑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 항목을 넣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스코프는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새로 생성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바로 수집해서 그런 걸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평가를 해가지고 올바른 평가 점수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보통 방화벽이라던가 그런 대시보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용 정보가 보일 거예요.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만큼 사용했고 세션이 몇 개 있다. 그런 식으로 정보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보안 입장에서 생각하자면은 과연 이만큼의 정보가 유용할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어플리케이션, 어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계정을 가지고 접근했는지를,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샹키 그래프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 계정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회사 계정을 사용했는지, 그 개인 계정을 가지고서 어느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은 좀 더 세세한 정책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뭔가 제어를 하고 싶다 할 때, 자, 어디서부터 제어해야 될까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성형 AI를 많이 쓰는구나, 그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생성형 AI 많이 쓰고 있고 각각의 생성형 AI에서 어떤 행위가 있는지라는 그런 간략한 가시성만 제공이 돼도 해당 조직이 앞으로 이런 사스 앱이라던가 생성형 AI를 쓸 때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상세한 기능을 가진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한 흑백 논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좋은 사이트에는 접속을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되고 나쁜 사이트는 접속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새로운 웹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막자니 언젠가 이거 왜 막았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업무가 안 되잖아요. 예, 열어드릴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이트가 또 변질이 돼서 악성 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런 분류되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사이트에서 격리를 시켜야 될, 격리해가지고 따로 별도의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해당 사이트가 미분류된 사이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렌더링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사용자를 이런 인터넷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혹시 기자님께서는 회사 메일로 어디 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지메일 쓰고 있습니다. 예. 저도 회사 메일 지메일입니다. 근데 지메일이 개인 계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만약 회사에서 개인 지메일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이 걱정된다면 지메일을 막으면 회사 업무를 볼 수가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원드라이브를 사용하는데도 회사 계정이 있고 개인 계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계정을 사용하는 걸 막으려고 원드라이브를 막게 되면은 회사 원드라이브도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지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끊겨버려요. 근데 열어두자니 뭔가 잠재적 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류하는 기술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걸 얼만큼 정확하고 쉽게 분류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는 제 개인 계정이에요. 개인 지메일이고 밑에 보이는 거는 회사 계정입니다. 둘 다 동일한 지메일인데 접속한 주소라던가 그런 레퍼럴 정보를 보면 다 동일해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네스코프가 잘하는 부분이 바로 붉은색으로 표시한 인스턴스 아이디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인스턴스 아이디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에 맞는 정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아이디가 회사다, 허용, 인스턴스 아이디가 회사가 아니다, 차단. 이 간단한 두 줄만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계정을 차단할 수 있고 허용을 하더라도 특정 권한, 예를 들어서 업로드는 차단하고 뭐 보기만 허용한다. 다양한 방식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기기에서 지메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도 네.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회사의 보안 정책이 적용이 되고 네. 제 개인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네. 이제 그 회사 보안 정책은 적용되지 않지만 네. 아니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로 보낸다던가 이런 거는 다 제어가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혹시 그게 제공되지 않는 좀 사용이 제한된 그런 서비스들도 있나요, 혹시? 이런 워낙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메일처럼 인스턴스 아이디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슬랙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슬랙도 보면은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회사 안에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가 다양한 자료를 주고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회사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다가 기밀 자료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스코프는 이런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회사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강제적으로 업로드를 못하게 한다거나 포스팅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GitHub까지 다양한 부분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제 개인 계정을 쓰다가 실수로 기밀 정보를 어디에 워크스페이스에 올린다거나 이러는 실수는 막을 수가 있겠네요. 확실하게. 최소한의 네. 의도치 않은 거라면 네. 실수는 막을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뭔가 차단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그 차단된 로그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차단이 됐네? 근데 과연 그걸로 끝날 수 있을까요?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차단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데이터를 올려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로그만으로는 이 사람이 올린 실제 데이터에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누군가는 정말 민감한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확장자를 바꾼다거나 제목을 바꿔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생성형 AI에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과연 질문했길래 차단을 했을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조사, 포렌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생성형 AI, 즉 챗GPT한테 질문한 내용이라던가 혹은 제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하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신용카드 번호가 있었는지라던가 혹은 지금 화면의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로그를 제어할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데이터가 주고 갔는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포렌식 데이터들을 다 네스코프가 확보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스코프가 저 모든 포렌식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불법이 될 것 같고요. 예. 인질을 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포렌식 데이터는 고객의 환경,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던가 다른 환경에다가 별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스코프가 그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고객 내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던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DLP라 그러면은 나가는 순간에 이 데이터가 뭔가 민감하다 그러면 아마 차단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합법적인 허용된 데이터만 이미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간 데이터 상태에서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편집해서 민감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공유 권한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미 DLP는 지나왔고 올라가 있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데이터 보안을 얘기할 때 저희는 데이터 인트랜짓이라던가 데이터 레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인트랜짓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제어를 한다는 의미고, 데이터 앳 레스트는 이미 올라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릴 때 뭐 원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박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모든 보안 제품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들여다보려면은 API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스캔을 해야 되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스코프는 데이터 인트랜짓으로 실시간 검사도 지원을 하지만은 이런 데이터 레스트를 위해서 API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스캔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올라가 있는 데이터에 변경 사항이 생겼고, 그 변경 사항 중에서 뭔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혹은 그 데이터에 공유 권한이 있을 경우에 주기적인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만약 공유된 권한이 있다면 회수를 한다거나 민감한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분들이 나가려고 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만 보시려고 하시지, 데이터에 대해서만 보려고 하시지,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사스라던가 그런 걸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미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번 우리가 가시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다양한 사용자들의 행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사자들의 보통 일반적인 습관을 보면은 퇴사하기 한 달 전서부터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내려받는다거나 업로드 한다거나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계정을 탈취해서 로그상으로는 5분 전에 미국에서 접속을 했는데 10분 뒤에 한국에 접속, 이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각의 기준점을 두고서 평가를 한다면은 잠재적인 위험을 또 차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점수화를 또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행위를 하면은 이 점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룰에다가 이 점수가 몇 점 이하인 사람들은 뭘 못하게 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잠재적인 위험을 차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점수를 만드는 거는 기업에서 자체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체 내장된, 보시는 것처럼 자체 내장된 기능도 있지만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룰을, 정책을 적용을 해서 그에 맞는 점수를 부여해서 누군가 그 행위를 위배했을 때 저 점수만큼 차감이 되도록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에 대한 기준은 네스코프에서 뭐 제한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걸로? 네. 계속해서 저런 사용자 행위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기존까지의 보안은 그냥 차단이었어요. 여기 왜 차단이 안 되지? 그냥 뭐 차단이 되었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람 심리가 뭔가 그래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래도 각인이 될 거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근데 기존의 도구는 대부분이 아예 차단 페이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거나 그냥 차단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양한 상황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메시지로 차단이 될 거예요. 그런 방법보다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입사원이에요. 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다양한 인터넷 툴을 사용해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무슨 파일 변환 툴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메일을 보냈는데 정확히 보내기 위해서 맞춤법 사이트에다가 또 뭔가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번역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트 하는데 저 사이트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각 사항별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커스텀 가능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네, 아니요라는 버튼보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험을 감수. 뭔가 좀 자극적이지 않나요? 그냥 네라는 버튼보다는 위험을 검수라는 그 버튼 하나만으로 좀 더 경각심을 줄 수가 있겠죠. 네스코프는 정말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이런 차단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코칭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혹시나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문구들은 네. 기업이 다 변경할 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뭐 얼만큼 좀 위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변경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은 조직이 사용하는 내부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한다거나 또 요즘은 글로벌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는 사내 직원들 외국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된 혹은 일본어로 된 OS를 사용하는데 그걸 인지해가지고 그 언어에 맞게 팝업 메시지를 다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린 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비들에서 해왔던 역할일 거예요. 뭐 방화벽이라던가, 뭐 IPS, DLP, 뭐 시큐어 웹게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환경 그리고 업무 환경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으로는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라던가 암호화된 터널이라던가 이런 그리고 모든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 혹은 본사로 몰려오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구성보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간다면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트래픽이 백홀링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붙을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붙는다고 하지만은 사내와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가져갈 수 있고 기존에 커버하지 못했던 클라우드라던가 사스, 생성형 AI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을 가져간다면은 좀 더 앞으로 다가올 기술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CCI라는 클라우드 위험 점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하려고 하는 주소는 우리가 많이 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생성형 AI예요. 그래서 제스퍼라고 저도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접속을 시도하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로고가 보여주면서 위험 수준이 높은 사이트로 접근을 시도했다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명까지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럼 얘가 왜 차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메뉴에 가시면 CCI라고 이제 보여준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 8만 개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네스코프가 지원하고 있는 저희가 파악한 앱이 사스 앱이 약 8만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가 제스퍼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23점이라는 점수가 보이시고 있죠?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요.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밑에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큰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증서의 취득 여부라던가 ISO라던가 혹은 이제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는 뭐 암호화를 하고 있는지라던가 실제 오디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비즈니스 재해 복구라던가 뭐 공격 표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눠놓고 있고요. 그 부분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점수를 좀 낮게 돼서 최종 점수 이렇게 분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 다양한 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뭐 100점에서 90점 사이, 뭐 75점에서 85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고 그렇다면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이런 좀 낮은 점수를 미리 설정해 놓고 차단을 한다면은 사용자들을 잠재적인 이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생성형 AI에 속해져 있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럼 다른 사이트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패스트빈이라는 뭐 일반적으로 아무 데이터나 올리는 그런 사이트인데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차단이 됐어요. 왜? 이 패스트빈이라는 사이트 자체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낮은 점수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클라우드 스토리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 프로텍션과 관련된 부분, 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관리자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은 점수가 그래서 차단이 된 거고. 자, 만약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아마 권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실수로 접속했습니다 라고 일단 사유를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만할래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세션이 끊기는 게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이트를 안내를 해준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요. 예.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원드라이브를 사용했다면 바로 안내가 되겠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자를 코치하면서 인간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그가 어떻게 남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는 페이스트 빈에서 접속이 차단된 이력이 있었을 거고요. 예, 접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차단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사유를 기입할 때 실수로 접속했습니다. 그랬죠? 여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유까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라는 사용자가 맥이라는 PC를 사용해서 이 IP를 달고서 페이스트 빅이라는 사이트를 붙으려고 했다. 이 사이트는 뭐 이러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다양한 정보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이게 로그로 남으면 저 개인 사용자가 했던 어떤 실수라든지 정책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분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행동 점수를 다 매기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사이트를 접속을 했었는지, 뭐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고요. 그 사용자가 만약 지금은 저는 액션으로만 차단했는데 데이터 기준으로 만약에 뭔가 위반을 했다 그럼 그 데이터의 원본을 또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실수가 잦다거나 자꾸 보안 정책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안내 메시지 자체를 그냥 투박하게 아니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바꿔서 클릭했을 때 정말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를 안내가 된다면은 아마 두세 번 실수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접속하려고 했던 사이트들은 목적지가 위험한 거에 따라서 지금 차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건 역으로 소스, 제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금융을 다루는 사이트라던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혹은 뭐 AWS 같은 다양한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거에 접속해야 되는데 제 PC 자체가 뭔가 취약점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렇다 보면은 하나의 위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역으로 출발지가 위험하다는 가정하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AWS를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EC2를 만든다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바로 차단이 됐습니다. 근데 문구가 지금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뭐 고위험 사이트로 접속하려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기아가 사용하는 AVA 버전이 맞지가 않는다. 다양한 문구를 줬고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적용 정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문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게, 아니, 왜, 무슨 문제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PC에 지금 AV 버전이 안 맞는가요? 어떤 이유로 지금 제가 사용했던 PC, 즉 출발지가 위험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분류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를 잠시 클릭해 보면은 다양한 OS가 보이시죠? 윈도우, 뭐 맥이라던가 아마 윈도우가 대중적이다 보니 윈도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변수 값이 있어요. 특정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OS를 쓰더라도 특정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라던가, 그리고 만약 AV 엔진, 안티바이러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한다. 근데 그 버전이 최신이 아니다. 이런 다양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지스트라던가 프로세스 정보를 줘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증되지 않은 PC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 인증되지 않는 기준으로 특정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아까 같이 메시지를 보여주게 된 거고요. 자, 제가 아까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식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유도를 했었잖아요. 리다이렉트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그냥 차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AV 엔진이 최신이 아니니 업데이트를 유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사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물론 저는 맥 사용자지만은 업데이트 사이트를 안내를 해준다면은 사용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패치를 해서 다시 접속을 하면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지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제어를 한다거나 혹은 출발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 PC가 접속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출발지 목적지를 기준으로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웹 격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웹 격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제 개인 도메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분류된 사이트입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요, 뭔가 네스코프 마크가 보이고 뭐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만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띠가 보이시죠? 이거는 정책을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미분류된 사이트에 붙으려고 할 때 테두리를 붉은색으로 강조를 해달라고 정책을 줬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웹 격리된 환경에서 지금 접속을 하는구나 보실 수 있고, 팝업도 제가 일부러 띄워놓고 해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웹 격리가 실행된 상태고 이런 행동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팝업을 준 겁니다. 근데 그중 하나 재밌는 게 보면은 리드 온리라고 되어 있어요. 리드 온리는 결국 쓴다는 걸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설정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기본적인 요건을 받고 여기 보면 채팅창에 뜰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아무 메시지나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안 되고 위에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뭐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은 리드 온리 모드이기 때문에 입력할 수 없었다. 이런 미분류된 사이트에서 뭔가 입력을 한다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이용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분류된 사이트에 대해서도 각각 그러니까 보기만 허용하고 나머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클라우드 앱을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격리 기술을 사용하다 보면 속도나 사용자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텐데 모든 사이트를 다 격리하거나 이러면은 좀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스코프는 100% 지금 클라우드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장점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확장성이라든가 속도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고, 기존의 이런 RBI 같은 경우에는 분류되지 않은 그러니까 언카테고라이즈 URL이라던가 파킹 URL 그런 식에 대해서만 제공을 했었는데, 네스코프는 실제 정상적으로 분류된 사이트에 대해서도 이런 RBI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이트를 격리 환경을 이용하게 하겠다라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분류되지 않은 사이트만 격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정책을 다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에 따라서도. 좀 더 고위험 사용자는 전체를 다 격리를 사용할 거고, 또 다른 팀에 대해서는 일부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줘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될 텐데요.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제 개인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걸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은 제 회사 이메일이에요. 제 얼굴 보이시죠? 그리고 회사 이메일, 개인 이메일 둘 다 지메일이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접속한 URL도 다 동일해요. 실제 보시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구분 짓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번 편지 쓰기를 눌러서 아무 파일이나 한번 제가 첨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첨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을 외부에 있는 아무 직원한테도 한번 테스트 용도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발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지메일을 사용하는 제 개인 메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 이메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쓰기, 동일하게 같은 파일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파일을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뜨네요. 보시는 것처럼 업무 PC에서 개인 계정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업무 PC를 통해서 개인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은 회사 정책이 위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좀 문구를 넣은 거고요. 결국 첨부는 안 됐습니다.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확인했습니다. 라고 두고,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그냥 실패하고 그냥 메일이나 보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신자를 받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한번 보내볼게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 던 이렇게 보낼게요. 마찬가지로 업무 PC를 통해서 개인 계정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사고 사례 아직 안 밝혀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메일이 다 열려져 있으면은 저도 이직을 하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세히 제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메일을 통해서도 그냥 민감한 데이터를 보낸 경우는 어떡하냐?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메일을 좀 먼저 보내놨어요. 좀 오전에. 지금 보낸 편지함에 보시면은, 제가 다른 이메일 받는 사람은 지메일로 돼 있고 숨은 참조까지 넣어놨거든요. 거기다가, 뭐 메시지를 넣고, 뭐 신용카드를 좀 넣어놨어요. 좀 민감한 데이터를 탐지하게끔. 예를 들어서 이게 퇴사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보냈을 때 네스코프는 어디까지 이거를 모니터링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은 보내놨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좀 이벤트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발송했던 이메일에 대해서 이미 저는 인시던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잡았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당연히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샌드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 사용했던 MS 오피스를 사용했다. 그리고 뭐 오브젝트는 메일이었다. 뭐 기본적인 뭐 로그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도 있고, 보낸 사람 정보가 나올 거고, 받는 사람 지메일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숨 참조로 네이버를 넣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나왔었고요. 조금 더 내려다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보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클릭해 보면은 문구 똑같죠? 안녕하세요. 네스코프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보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카드 번호가 마스킹 됐어요. 보안팀이라고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탐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규정상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책에다가 마스킹을 해서 보여주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민감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데모를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셨지만은 메일 말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노션도 설치를 해놓고서 개인 계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 계정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미 노션을 미리 실행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클릭해 보시면은 제 개인 지메일 개인 계정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제가 이 안에서 뭔가 페이지를 한번 추가하려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업무 PC를 통해서 개인 계정을 계속 사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페이지를 생성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한번 파일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럼 또 잡을 수가 있는지 가지고 파일 이렇게 첨부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 얘기는 당연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사 계정으로 사용하는 노션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다 허용을 하고, 만약 개인 걸 사용한다?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보기만 허용을 한다. 이렇게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슬랙도 한번 해볼게요. 슬랙도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스코프 워크스페이스도 가지고 있을 거고, 저와 같이 협업하는 저희 파트너사분들이라던가 고객사분들의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에다가 뭐 올해의 뭐 주식 정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코드 내부적으로 공유한 건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메시지 주게 되면은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내부에다가 지금 저희 지사장님한테 제가 아무 메시지나 한번 보내볼게요. 정말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네, 잘 가네요. 파일도 한번 보내볼게요. 아까처럼. 네, 파일도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 워크스페이스에서 대화를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게 정책을 쓰지 않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부 워크스페이스가 아닌 외부 워크스페이스에 뭔가 제가 중요한 정보를 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또 차단이 됐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중요한 데이터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시도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보내겠습니다. 바로 또 차단이 뜨네요. 자, 우리는 기존 거 이런 업무를 위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왔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통로가 있어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통로가 있는데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라는 가정하에 두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알게 모르게 뒤로 엄청난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한다면 우리 데이터를 정말 안전하게 인가된 사용자만 인가된 장비에서 접근을 허용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챗 GP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부합되게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또 한번 또 시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로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성형 AI로 접속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뭔가 나오네요. 회사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사이트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접근 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주는 거죠. 그냥 차단이 아니고 그냥 허용이 아니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문구도 보세요. 모든 책임을 감수하. 속된 말로 이거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너가 하는 행위는 넌 이미 동의를 한 거고 그로 인한 실수는 다 네 책임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데이터를 놓다 올리면 안 되겠네 라고 저는 고민할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건 저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챗 GPT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자님께서도 사용하듯이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오늘 날씨 어때? 친절하게 다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샘플 파일은 요 밑에 보시는 거는 그냥 구글링해서 찾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유효성을 검증하는 파이썬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구한 다음에 개선할 부분이 있겠죠. 이게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정말 중요한 코드를 만들었는데 오류가 있는데 그걸 찾다 보니 너무 힘들고 우리의 친절한 또 AI는 다 설명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스코프 데이터나 TV 웨비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AI야. 개선점을 알려줘. 따닥 해서 바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이 됐네요. 기아는 민감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DLP 정책을 위반했습니다. 인시던스가 만들어졌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걸렸죠? 알겠습니다. 눌렀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이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단이 되는 거는 대다수의 보안자는 다 록을 남겨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확장자를 바꿔서 올린다거나 중요한 파일인데도 예를 들어서 가족 사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그상에 보면 가족 사진만 나오지 실제 원본 데이터를 모르니까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실수로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끝. 근데 우리 실제 데이터를 봐야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실제 어떤 데이터가 올라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올라와 있고요. 보시면은 챗 GPT를 통해서 실제 탐지가 됐던 제가 지금 포스트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챗 GPT에서 그 내용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보여주고 있고 요 밑에 내려가면은 단순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여주는데 다시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동일하죠? 아까 줬던 메시지가 그대로 보이고 증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향후 이런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증거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생성형 AI 관련해서 보안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네. 기업에서 뭔가 정책을 직접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DLP 같은 솔루션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보안 정책이 있어서 네. 좀 민감한 정보는 몰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보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 네스코프에서 얘기하는 이
생성형 AI 보안은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생성형 AI를 뭐 자체 구축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LMM 교육을 시킨다던가. 근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가져간 생성형 AI가 좋은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원하는 답변을 낼 텐데, 오염된 질문을 하게 되면, 오염된 그런 질문으로 얘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네스코프는 이 생성형 AI 자체 교육에 대한 것보다는 생성형 AI는 뭐 외부에 있던 내부에 있던 이미 존재한다 가정을 하고요.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접속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민감한지 DLP 정책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고서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증거까지 했고, 뭐 추가로 그 사이에 뭔가 사용자한테도 메일을 날릴 수가 있겠죠. 웹사이트 전 분명히 모든 책임을 감수함에 동의를 했었고요. 이에 소명자료심에도 범위했죠. 이런 식으로도 강제적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용자한테만 메일을 보내게끔 좀 대문을 보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관리자한테도 누가 이랬대요 라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API를 통해서 한번 아까 제가 주기적으로 뭔가 스캔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드라이브에 들어와 있고요. 이미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라이센스 자료, 뭐 노래 가사 막 여러 개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DLP가 개입될 수가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션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를 공유 권한을 줘볼게요.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를 복사한다는 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링크만 있어 접속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복사해서 설정해서 누구나 붙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적용. 그래, 끝냈고요. 잠깐 새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유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아마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지, 누가 올린 건지도 아마 운영, 보안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인벤토리 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미 올라가 있는 아까 보여줬던 노션 테스트, 제가 테스트했던 거라던가 그런 샘플 파일, 그런 노래 가사 이런 정보가 다 들어와 있고, 아까 제가 공유 권한을 바꿨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공유 권한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자동화되게 공유 권한을 바로 회수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공유 권한을 바로 뺏어 볼게요. 정체로 들어가서요. 접속을 사용자한테만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권한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한테 알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우선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권한이 회수됐다고 바로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전 다시 원래 원드라이브 돌아가서 요 공유 권한이 되어 있는 게 바뀌었는지 한번 화면 고침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권한이 비공개로 바뀌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발적 혹은 고의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오늘은 계속해서 데이터 관점에서만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럼 네스코프는 웹은 못하나 봐요?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웹도 할 수 있는 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잘 아시는 에이카 사이트입니다. 뭐 샘플 머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기 보면 다양한 다운로드가 있는데 뭐 일반 파일부터 zip 파일이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어 탐지, 여기 다운로드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다 변수로 넣은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인지를 해가지고 그걸 넣고서 하게끔. 그래서 바로 차단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시던트에서 머리어 부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방금 하려고 했던 부에서 탐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이형을 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스코프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SSE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시라던가. 그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캐스비 역할,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DLP, 리모트 원격 격리라든가 그런 부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렇게 좀 앞서 설명한 거에 대해서 활용 사례를 보고서 데모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남은 슬라이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혹시 네스코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고객들은 조금 그러니까 아주 잘 알지는 못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네스코프는 지난주에 12주년, 설립된 지 2주년 된 회사고요. 예, 한국 시장은 이제 올해 초에 지사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면서 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시장에, 한국에 팝 있어요? 데이터 센터 있어요?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당연히 한국에 저희도 팝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우측에 보시면 서울 나와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약간 좀 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운영하기 있는데, 한국은 예,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한국을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경쟁사들도 한국에 팝이 있다, 리전이 있다, 이런 거를 다 얘기하고 있고, 팝이 몇 개여서 우리가 세계 최고여서 성능이 좋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거랑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풀 컴퓨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앞서 소개했던 혹은 데모로 보여줬던 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캐스비라던가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뭐 DLP, 뭐 웹 격리라던가 뭐 더 나아가서 뭐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라는 있는데 이 모든 기능이 네스코프는 하나의 팝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팝 안에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됐나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모든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은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한국에 있는 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문 단어만 사용하고 실제 그 트래픽을 처리하기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용자 경험이 좀 나빠질 수 있겠다. 두 번째, 우리 데이터가 한국에서만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 밖으로 나갔다 오는구나 라는 뭐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국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 세시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민감 정보가 외국으로 못 나가잖아요. 여기에 일단 금지돼 있는데 그런 규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킨다고 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다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 지사가 해외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겠지만은 국내에서만 있는 지사라면은 국내에 있는 팝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준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설정을 할 때 데이터는 다 한국에 있는 리전이나 팝에서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면 모든 회사들 네, 다 가능한 맞습니다. 건지 아니면 네스코프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특정 지역에서만 데이터가 오고 가게 하게 설정은 가능해요. 물론 추가적인 라이선스가 필요하겠지만은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만 무조건 데이터가 오고 가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뭐 3,000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마 네트워크를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건데 네스코프는 글로벌리하게 저는 피어링 매년 개수가 글로벌리하게 탑 20 정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결 통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시를 위한 뭐 SDN이라던가 오늘 굳이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르게 설명 안 되는 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기능 오늘 설명 안 됐지만은 이 기분도 들어가 있지만은 오늘 데모를 통해 보여드렸던 시큐어 웹 게이트라던가 뭐 클라우드 방화벽 포스처 관리 데이터 보호까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어가지고 사용자부터 최종 사용자부터 최종 목적까지 전체를 다 커버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세시라고 이제 얘기하는 벤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경쟁사에 비해서 네스코프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공인 평가를 보게 되면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SSE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 탑 리더로 3년 연속 위치하고 있고요. 3년 연속 위치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3년이 아니라 4년, 5년, 10년이 가게끔 더 분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시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탑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 그룹에 등극을 했습니다. 같은 이런 결과에서 SSE 그리고 싱글 벤더 사시가 두 개 리더 그룹에 포진되어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네트코프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잠재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계속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는 중요한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단순히 특정 부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라는 사용자가, 물론 사용자에 따라 권한이 다를 수 있겠죠. 저라는 사용자가 정확히 인지해서 제가 사용하는 PC가 회사에서 인간, 즉 패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특정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또 제가 접속한 위치가 한국인지 혹은 저의 위험 점수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안전한지 아닌지 잠재적으로 그걸 구분해서 그 접속한 실제 앱이 회사 건지 회사 계정인지 개인 계정인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겠죠. 또 그 안에서 제가 다양한 활동, 뭐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쉐어를 할 수도 있고 포스팅을 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활동을 보고 그 활동 안에 또 올리려는 파일이 민감한지 아닌지를 보고서 단순한 블락킹도 할 수 있고 코칭도 할 수 있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보안 제품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냐? 부분적으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매핑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양한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맥락끼리 또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네스코프는 오늘 주제와 같이 생성형 AI를 포함한 다양한 사스 앱에 대해서 가시적 및 확보를 통해서 상세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셋이 고민하는 고객들이 고민하는 게 셋이 뭐 좋은데 네. 비싸지 않을까? 이걸 가장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트너 보고서를 보면 SSE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한두 개씩 보안 그 기능을 좀 계속 추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때문에 기존 보안을 대체하면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다. 그런데 셋시 같은 경우는 SDN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입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많이 고민하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은 네스코프도 SDN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하드웨어 장비도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는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SDN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 뭐 10명도 안 되는 작은 지사의 장비 등록이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에이전트로도 SDN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발표 제목이 Ready for Anything인데요. 윤대탁 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그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업무 형태라든지 비즈니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떤 기술이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이나 성능 저하, 사용자 경험, 데이터 유출 방지라든지, 이런 우려 없이 쉽게 어떤 혁신 기술로 비즈니스를 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 요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변화는 다가오겠지만은 그 변화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자라는 게 바로 네스코프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마지막으로 고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최종 사용자를 위한 보안적인 기능은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보안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보안은 쉬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보안팀에서 쉽게 정책을 만들고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 도입을 하실 때 많이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제 가트너의 단일 공급업체 셋시를 위한 매직 쿼드런트라는 이제 보고서를 보다 보면 고객들이 가장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 주권과 클라우드 주권, 그리고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원칙, 그리고 단일 공급업체 셋시가 중요하게 채택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조금 더 안전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웨비나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점은 조금 잠시 더 채팅창을 열어둘 테니까 질문을 마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데이터넷 TV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